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지훈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차이경 전 양산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홍표 창원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표방하며 경남도 교육청은 작년 처음으로 시도한 자유학년제 고등학교, 창원자유학교가 올해 두 번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30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난해는 16명이 지원해서 정원 미달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역시 정원 미달이 되지 않을까 곳곳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일각에서는 예정된 결과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창원자유학교는 성장의 전환기를 맞은 고교 1학년에게 정규의 국가 과정에서 벗어나서 체험 중심, 그다음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입시 경쟁과 교육 과정에서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1년 동안 자신의 삶과 미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년간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교 제도를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캡이어, 덴마크의 애프터 스콜레어 같은 비슷한 제도의 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았으나 생각보다는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성과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경우에는 3차 모집에 거쳐 30명 정원에 약 16명이 입학을 했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1차 공고 현재 8명이 지원하고 15일까지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이런 현황입니다. 이런 상태면 이 창원자유학교의 운영 방식의 한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성장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참여한 학생들의 그 프로그램 만족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이제 1년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 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생활을 다시 적응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현재처럼 뭐 입시 대비를 위해서 일반고를 선호하는 과정,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 가장 큰 걸림돌이고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정원 미달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제 도교육청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 창원자유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죠. 도교육청의 의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두 분 모두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오직 대학 입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고 익히고 암기하는 방식에 벗어나 각종 체험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이 제도가 아직 낯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1년 정도의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직 여러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미래상, 곧 그 아이들이 자라날 미래상의 필요한 인재의 조건은 단순히 잘 외우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활용만 하는 그런 인재상이 아니라 이 체험학습을 통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발현할 수 있는 이런 인재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남도 교육청의 정책은 미래의 인재상을 만드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드는 강한 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제 성장통으로 보시는데 저 역시도 이제 사실 교육이란 부분에서 변화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변화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학생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어떻게든 교육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단순히 2년의 결과만 가지고 섣불리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주제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해 뜬다.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조선업계에 부는 최근 청신호를 빗댄 말 같습니다. 연초부터 반가운 수주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거제시는 새로운 조선업 체질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조선업계 빅2 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내용과 그 파급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조선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이 들려온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에 정점을 찍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바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
굉장히 큰 소식이지 않습니까? 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조선업계에서는 일중 체제로 개편된다라는 시각이 좀 큰데 이 소식을 들은 두 분 뭐 지역에 그만큼 파급력이 큰 소식이기 때문에 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생각을 좀 드셨는지 먼저 전 의원님부터 말씀해 일단 주시죠. 저는 조선업계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복 투자가 제거되겠구나. 그리고 수주 구매 그리고 R&D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일차적으로 든 생각이고요. 그리고 향후 합병 이후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지역 네. 경제에 대한 문제점도 감수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차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차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일단은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려운 조선업계 일단 청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오래된 숙제를 해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라고 유추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상위 업체 두 개가 합병을 하면서 어쨌든 시장 독점도 되고 그리고 또 비용 절감이라는 또 이중의 이익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인수합병에서 뭐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승계 위주로 아마 개편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산업은행의 노동 배제적인 또 정책 결정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보입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려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항 자체가 경제권에서는 경제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변동이 컸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이번 인수합병인 그냥 흡수적인 인수합병이 아니다라는 좀 시각들이 있거든요. 우선 대우조선 관계자도 완벽하게 새로운 시나리오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일반적인 인수합병과 이번에 인수합병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일반적인 그 인수합병은 그러니까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합병하든지 아니면 동등한 입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엔 네.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산업은행과 합작회사, 즉 지주회사를 네. 만듭니다. 그 지주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은행과 기업이 합쳐져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모양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 2009년에 있었던 그 대우조선 그 매각할 때 그 실패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하려고 아마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현대중공업에서 그 조선통합법인과 그리고 이제 사업법인을 따로 둘로 분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장사로 만들어서 조선합작법인을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으면 그 밑에다가 그 지금 현재 있는 현대사모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을 수평 배치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업을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이 부분을 큰 그림 없이 그냥 추진을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합병에 나선 그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조금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호황기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이익이 네. 증대합니다. 이게 대한 사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 그렇죠. 이후에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두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자동차가 합병 과정에서 인력이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불길한 네. 예감도 있었는데 그거 대신 오히려 사업이 더 왕성하게 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배경을 이런 현대차와 기아자동차에 합병했던 그런 네. 그런 시기처럼 호황기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아까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현대가의 경영권 승계의 이슈 때문에 이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매물로 나온 지 10년이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갔을 때 그 당시에 한창 조선업이 잘 나갈 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뭐 딱히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좀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와 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은 지금 4년 정도 거의 그 불황이죠. 조선업계 전체가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 와중에서도 사실은 그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밖에 없다. 그 네. 이유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의 장남입니다. 정기선 부사장이 사실 승진을 해서 경영진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승계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경영력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네. 이게 그러니까 기업 내외적으로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은 성공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이 회사도 키울 뿐만이 아니라 경영 능력도 내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경영권을 확실하게 이루겠다라는 목적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부분이 됐을 때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이익,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가 좀 궁금한데, 사실 제일 먼저 조금 이야기되는 게 기술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독점 기술을 가지고 분쟁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좀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인수합병 이후 지역이나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좋아질 거로 기대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운반선에 있는 그 액화 가스가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3년 동안 법적 공방을 시작을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수합병을 통해서 그 법적 공방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가다 경쟁이 해소됩니다. 전 세계 1, 2위를 다투던 회사가 이제 한 회사로 되니까 가다 경쟁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의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각 회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 한 회사로 합병되면서 R&D 분야, 그리고 선박 수주에 대한 분야, 마케팅 분야, 그리고 기술 분야에 대해서 통합을 이루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또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규모의 경제지 않습니까? 세계 1, 2위의 조선소가 이렇게 합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면 세계 경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뭐 이 충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좋은 쪽의 충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치면서 사실 세계 1, 2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위 기업과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둘이 합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독과점, 그러니까 그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밖에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걸로 나가서 이제 사실은 싹쓸이가 유력하다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아주 우려스럽다라고 사실은 그 기사를 내었습니다. 이거는 자기네들한테는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강한 회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떤 형태든 방어를 하겠다라고 기사까지 냈을 정도입니다.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텐데, 하지만 또 지역에서는 걱정은 안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또 있죠. 그중에 이제 사실은 제일 먼저 거제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거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언론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 시민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도 그런 거, 노동계에서도 그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 시민들은 20년간 주인이 없어가지고 주인을 찾기에 나섰던 대우조선해양이 주인을 찾았다는 점에 안도감을 내시기도 표현하기도 하시지만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지역의 경제 기반이나 인력 기반 그리고 노동시장 기반이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민사회 영역, 정치 영역 그리고 사회경제 영역에서 조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바로 노동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같은 조선소가 이제 인수 합병을 하면 분명히 겹치는 직무도 있을 거고 또 효율을 위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구조조정 부분은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삶과 이제 직결되는 부분인데 벌써부터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노조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걱정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달 말에 일단 양측 노조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자기들도 확실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 파악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도 네.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제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제 만약 인수 합병을 한다면 양간 노조가 만나서 협의를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양쪽 사항이 좀 다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실제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니까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는 또 우려와 그러니까 환영하는 것과 또 반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반발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때까지 그 조선업이 힘들면서 구조조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해서 사실 임금까지 동결을 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또 그 인수합병을 하면서 다른 그러니까 대우조선에 있는 직원들까지 받으면 자기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라는 시선도 있고요. 기대하는 것은 일단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재무상황이 좋아지고 앞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더 이상의 이제 구조조정이나 힘든 것이 없을 것이다 해서 기대하는 상황도 있어서 우려와 또 기대도 있고 해서 양측의 다 그 지금 입장에서 다 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수합병이 되려면 좀 해결해야 될 숙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좀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독과점에 대한 부분인데 세계 1, 2위의 회사가 합쳐진다. 당연히 이제 독과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서 유럽, 미국까지 주요 시장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될 수 있을지라는 걱정도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게 국내의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노동자층의 그 문제 그리고 지역의 문제, 울산을 기반 둔 그제에 대한 지역 문제도 있지만은 외부적으로서 더 큰 문제가 독과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독과점에 대한 문제는 국내의 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계의 법상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그게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회사 그리고 그 임수 합병되는 회사가 300억 이상 되는 회사는 꼭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의 자산 총액은 56조 1천억 정도 되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약 1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한 3천억과 3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한 심사, 독과점에 대한 심사가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전 세계 1, 2의 조선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1,145 CGT를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5,844 CGT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를 합치면 전 세계의 조선해양의 약 21.8%하고는 아주 막강한 할 거고요. 그리고 국내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을 수주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독과점에 대한 우려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오라클이라는 회사와 썬마이크로시스템 합병 당시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EU에서 반대를 해서 합병이 못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독과점에 반대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 같은 회사들의 국가들의 반대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업계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힘보다는 선박을 발주하는 이런 발주하는 수주사에 대한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수주하는 영향을 끼치는 이런 업체에서는 당연히 합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배를 만드는 데도 유리하고 공급이나 품질적인 면에 유리하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독과점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방금 조선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잘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스마트 어떤 기술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도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좀 나오는 여러 가지 행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나오는 자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해 깊은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 자체가 실제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제조업에서 실제로 스마트 기술 쪽으로 옮겨가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좀 발맞춰야 나가고 노동조합이나 그 노동자들도 좀 발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은 또 합병 과정에서 어쨌든 고용 확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숙류 그러니까 기술을 좀 고도화해서 그러니까 고도 기술로 해서 좀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높여보자라고 또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고 어쨌든 또 경영에 또 참여를 해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진다면 사회적인 지지도도 사실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흔히 말하는 그 투쟁만 하는 노조가 아니라 사회와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또 인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번에 하면 현대중공업이나 산은한테도 걱정되는 건 어쨌든 노동조합의 그 합리적 사회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좀 잘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회적에서 그러니까 각 층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회사가 그리고 사실 지난 요 몇 년 동안 조선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침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회사가 합병을 한다면 분명히 시너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이제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배경도 어떤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큰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본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인수합병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더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조선업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노동자의 눈물로 움직이는 열차여서는 안 됩니다. 조선업계의 재편과 신르네상스가 예고되는 지금 국민적 인식을 외면하지 않는 해안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